드디어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거시경제편 모의 테스트 18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강의 노트 있으신 분들은 미리 한번 풀어보시고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GDP를 물었네요. 국내 총생산에 대해서 가장 옳지 않은 것. 국내 총생산은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합하는 거죠. 그럴 때 중간 투입물은 빼야 된다 그랬어요. 최종 생산물을 다 합하든가 혹은 부가가치를 다 합하든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2번은 틀렸죠. 왜냐하면 중간 투입물 가치를 중간 투입물은 배제시켜야 됩니다. 얘는 더하면 안 되죠. 그리고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에서 생산 측면, 지출 측면, 분배 측면은 명목적으로 일치한다. 항등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일치한다. 그렇죠. 4번은 맞는 표현이죠. 1번에 2번 되겠습니다. 자, 2번 총 생산함수를 물었는데 틀린 것 골라라. 총 생산에는 첫 번째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적 자본, 그 다음에 인적 자본. 이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결론을 내면 이 기술 수준이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는 한계 생산 감소, 체감, 그죠? 체감이란 쓸게요. 요게 일어나서 이 두 가지만으로는 지속적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물적 자본은 한계 생산물 체감으로 적용돼요. 그래서 지속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적 자본도 당연히 한계 생산물 체감 적용됩니다. 근데 3번을 보면 이렇게 됐잖아요. 물적 자본의 축적, 인구와 교육의 증가만으로 지속적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게 가능하려면 기술 수준이 기술 혁신, 기술 진보 이런 게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는 거죠. 이번에 3번입니다. 3번으로 넘어가죠. 인플레이션을 물었는데요.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면 돈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현금으로 안 갖고 있지. 은행에다가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은행 넣어놓으면 뭐 이자료라도 받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은행에 가서 현금을 찾아서 그때그때 써. 그래서 하도 많이 은행을 들락달락 하면서 구두 밑창이 다 닳아버려. 구두창 비용이 발생한다. 맞죠? 인플레이션 높으면 계속 가격표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메뉴 비용이 발생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부가 재분배된다. 이것도 맞아요. 채권자가 예를 들어서 요 둘 사이가 10억의 빚을 졌다고 쳐요. 그런데 그럼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10억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10% 일어났어. 그러면 10억의 돈 가치가 10%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10억, 그러니까 9억만 갚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10억 빌리고 실질적으로는 9억만 갚으면 돼. 채무자가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뭐 불리한 사람 또 얘기한다 그러면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연금 수령자들 굉장히 불리하죠. 현금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월급쟁이들 굉장히 불리한 겁니다. 자, 인플레이션으로 상대 가격 변화가 발생하지만 인플레이션 할 때 모든 가격이 동시에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A라는 물품은 가격이 올라가는데 B라는 물품은 아직 안 올라가. 이렇게 상대 가격 변화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하죠.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죠. 3번에 4번이 여기서는 이제 옳지 않은 게 되겠죠. 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노동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노동을 많이 공급하게 하는 것, 그러면 뭐 경제활동 참여가 감소가 아니라 증가해야 되죠. 또 하나가 사회 전체 인구가 감소가 아니라 증가해야 돼요. 자, 뭐 이건 4번은 정확한 건데요. 4번은 자, 뭐 증가해야지. 인구가 증가하면 또 그래서 경제활동 참여가 많이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 공급이 늘죠. 그건 당연한 건데 이 육아 활동으로 인한 가사 노동 시간이 증가하면, 그러니까 아주 쉽게 생각하세요. 일하러 갈 수 있어 없어? 못하지. 예를 들어서 4시간 일하는데 8시간으로 늘어났어. 그러면 4시간 분만큼 늘어난 4시간만큼 바깥에 나가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노동 공급이 줄어들죠,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은 1, 2, 3번은 전부 다 노동 공급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유급 노동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 하락, 기회비용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이건 제가 이론 강의에 충분히 설명드렸죠. 기회비용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탁기 개발되고 이러면 노동 시간에 대한 확실히 줄어들죠.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확실히 줄어들면 포기 비용이 줄어들어야지만 더 많이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이론편에 설명드렸으니까 장황한 설명은 생략할게요. 4번에 어쨌든 4번입니다. 그래서 자, 5번에 거시경제, 이 경기 변동이죠. 뭐. 딱 봐도 단기적인 거죠, 생산에. 사회적인 여, 조세부담기창, 시장시, 이런 건 전부 다 미시경제 할 때 여러분이 살펴봤죠, 기본적으로. 5번에 1번입니다. 자, 6번, GDP 디플레이터입니다. 요거와 관련, 이건 물가죠. 옳지 않은 건데,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가격 수준의 변화를, 물가나 가격 수준 똑같은 거잖아요? 같은 말이죠. GDP 디플레이트가 상승했다라는 건 물가가 상승했다는 얘기요. 물가 수준이 하락이 아니라 이건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연도와 비교해서 3번이 완전히 틀렸죠. 하락을 상승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어떻게 계산합니까? 분모는 실질 GDP, 명목 GDP가 분자예요. 실질 GDP 분의 명목 GDP, 지수기 때문에 이제 곱하기 100, 뭐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죠. 4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6번에 3번 이 정답이죠. 옳지 않은 거니까. 자, 7번으로 가죠. 재정정책을 물었는데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정책 결정자가 자기 멋대로 재량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경제적 목적, 예를 들어서 제가 이론편에서는 선거 뭐 이런 목적으로 선심성으로 막 돈을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비효율적이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이런 단점이 있죠. 경기 변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자동 안정장치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동으로 시력급여 나오고 자동으로 누진세가 적용되고 맞아요. 그런데 여기가 틀렸네요. 통화량 증가로 인해 물가 상승이 발생한다. 요 부분은 재정정책 부분이 아니라 통화정책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재정정책을 물었는데 요 부분은 통화정책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7번에 2번이 완전히 틀린 부분이죠. 앞쪽은 맞아요. 재정정책은 자동적인 요소가 있어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민간 지출을 밀어낼 수 있다. 즉 구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요건 조금 이따 제가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요. 자, 어쨌든 재정정책은 국회 승인, 뭐 청문회, 뭐 이런 거 다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시에 집행된 시차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타이밍이 안 맞을 수 있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3번 얘기 조금 제가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한번 요거를 조금 드려드리면 밀어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재정정책은 정부 지출을 증가시켜요. 그러면 전반적인 총수요가 늘어나죠. 총수요 늘어나니까 총공급, 총생산이 늘어납니다. 그 얘기는 노동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는 사람들이 임금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국민소득이 일을 많이 했어요. 이제 늘어나요. 자,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우리의 목적은 국민소득 늘리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거래 목적, 예비 목적의 화폐 수요를 올리는 거야. 그러면 화폐에 대한 수요가 올라갔으니까 화폐에 대한 가격인 이자율이 어떻게 될까요? 이자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승하면 자, 첫 번째 재정정책 했어요. 여기까지만 보세요. 국민소득 늘어났죠? 와, 박수 받아야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요. 그러면 화폐 수요가 늘고 이자율 늘어서 이자율 늘으니까 뭔 일이 벌어지냐? 투자가 주는 거야. 투자가 주니까 총수요가 어떻게 돼요? 주는 거야. 그러면 공급이 줄고 노동 수요 줄고 임금 줄어서 소득도 주는 거야. 늘어난 소득을 밀어냈다 이거야. 그게 구축 효과예요. 네, 구축 효과, 밀어내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이제 이걸 여기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7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8번. GDP 물었네요. 틀린 거. 아이브 1번 무조건 틀렸죠. GDP가 대표적인 경제 성장 지표죠. 경제 성장 많이 했어요. 적게 했어요 할 때 GDP를 갖고 하잖아요. 단점으로는 감가상각을 정확하게 반영 못 하고요. 시장 외부 활동, 지하 경제 같은 또는 집안에서 육아, 주부의 가사노동 이런 거는 반영이 안 되잖아요. 이걸 반영 못 한다. 과소 측정하게 되죠. 환경오염 등 이런 것들을 반영 못 하잖아요. 외부 효과. 그래서 삶의 질 측정에는 제한적이다. 맞는 표현이죠. 2번, 3번, 4번은. 그래서 8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환율이 상승했어요.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그럼 환율 상승 한번 해보죠. 1달러가 1,000원 했어요. 달러가 1,000원 했는데 이제 1달러의 가격이 환율은 뭐라고요? 달러의 가격이에요. 2,000원. 이렇게 달러의 가격이 올라갔어요. 자, 요게 환율 상승인데 여러분 이제 결론을 알죠? 환율이 상승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수출이 늘고요. 수입은 줄어. 그래서 순수출이 늘죠. 순수출이 는다는 얘기는 경상수지가 개선된다는 얘기예요.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제이커브 이펙트처럼 단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난다. 마셜 러너 컨디션에 의해서 두 나라의 그 수요 가격 탄력성의 합이 1보다 커야지만 이런 일이 벌어진다. 뭐 이런 제약 조건이 있죠. 자, 그럼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국내 수출업자의 달러, 아이고, 오른 거니까 이거는 달러 표시 가격이 상승이 아니라 하락해야 되겠죠. 뭐 너무 단순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가 있었어요. 1,000원짜리 A라는 제품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달러로 1달러라고 표시했어요. 이제는 1달러가 2,000원으로 환율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1,000원짜리는 몇 달러 받아야 돼요? 0.5달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1달러가 2,000원이니까 0.5달러가 1,000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러 표시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하락합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수입업자, 수입한다고 한번 4번을 한번 가보죠. 수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옛날에 1달러 주고 원화로 1달러짜리를 수입해 왔어요. 옛날에는 얼마라고 표시해요? 1,000원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는 똑같은 1달러짜리를 수입했는데 이번에는 가격표를 얼마를 붙여야 돼요? 2,000원이라고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원화 표시 가격은 하락하는 게 아니죠. 상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비싸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편에서 배웠죠. 환율 상승하면요. 국내 상품 가격이 싸져요. 예, 외국 상품 가격이 비싸져요. 뭐 이 얘기 했잖아요. 요게 요 얘기죠. 자, 그다음에 뭐 3번 이해 해볼까요? 미국으로 여행을 가는 한국인이 증가한다. 여러분, 이건 그럴 수가 없지. 9번에. 그렇죠? 왜 그러냐? 감소한다가 답이에요. 아니, 옳은 거예요. 왜? 여러분이 미국 가서 이제 1달러로 바꾸려면 옛날에는 1,000원만 있으면 바꿨잖아요. 이제 2,000원 줘야 바꾸는 거야. 2배로 비용이 비싸진 거야. 여행 비용이. 그러니까 미국 여행 감소해야죠. 수익 금액의 상승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1달러에 1,000원이었는데 1달러에 2,000원이에요. 경상수지 악화 가능성이 상승한다. 그러니까 그렇죠? 경상수지가 조금 더 악화 가능성이 경상수지가 악화될 수 있죠? 수익 금액이 훨씬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니까 9번에 2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경상수지가 안 좋아질 수가 있다. 수익 금액이 올라가서 유가 이런 거 같은 거 기름값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는 뭐 엄청나게 비싸졌잖아요. 2배로 비싸진 거 아니에요? 수입한 게. 그러면 달러로 환산했을 때 수출 금액과 수입 금액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금액으로 수입이 훨씬 더 클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달러로 비교했을 때. 여기서 그래서 가장 옳은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2번이에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수익 금액 올라갑니다. 이렇게. 여기서 확인이 금방 되죠. 자, 나머지는 1, 3, 4번은 확실히 틀렸죠.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가보죠. 총 생산함수 배웠는데 노동 증가가 자 경제 성장에 미치는 결과로 옳은 것 자본 이건 상관없고요. 기술하고도 상관없죠. 노동 증가는 이런 거죠. 네, 총 생산 우리가 함수로 한번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기 기술 수준이 있고요. 곱하기 F 여기에 물적 자본 그러니까 기계 같은 거죠. 또 인적 자본 노동이죠. 자, 그러면 얘가 이거를 증가시키겠죠. 그래서 총 생산을 증가시키겠죠. 그래서 실질 국내 총 생산은 증가합니다. GDP. 그런데 1인당은 왜 안 되냐? 1인당은 그 생산한 거를 사람 수로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 수가 증가했다. 그렇게 따지면 여긴 정확하게 노동 증가는 인구 증가를 수반한다. 이런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가 됐으니까 노동이 증가했을 것이다. 물론 다른 요인에 의해서 증가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1인당 실질 GDP가 증가했다고는 확실히 얘기할 수가 없죠. 인구 증가에서 만약 노동이 증가했으면 인구수로 나누면 오히려 1인당 실질 GDP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1인당으로 보면. 근데 확실히 할 수 있는 건 총 규모, 총 생산 규모는 늘어날 거라는 건 확실하죠. 그래서 중국 같은 나라가 이 국내 총 생산은 굉장히 큰데 1인당으로 하면 우리보다 훨씬 적어지잖아요. 인구수가 많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답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3번이 되겠죠. 그래서 10번은 3번입니다. 11번 자유무역의 결과로 틀린 겁니다. 수입국입니다. 왜 수입했어요? 외국에 있는 상품의 가격이 싸니까. 그래서 그걸 수입하는 바람에 국내 판매 가격이 떨어지겠죠. 누가 좋아요? 소비자 잉여가 증가합니다. 수출국,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나라가 훨씬 싸단 얘기야. 외국보다. 그래서 가는데 결국은 우리나라께 물건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니까 우리나라에 팔 물건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 가격은 올라갑니다. 생산자가 좋아지는 거죠. 이것도 뭐 충분히 배웠고요. 자, 뭐 이건 11번에 3번은 완전히 틀렸네요. 자, 2번은 4번과 연결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수출국의 생산자 잉여 변화분은 소비자 잉여보다 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적 잉여는 증가하는 거예요. 또 1번과 연결해 봤을 때도 이제 수입국의 소비자 잉여 변화분은 생산자 잉여분은 작다가 아니라 크다. 그래서 사회 전체 잉여로 봤을 때는 수입할 나라도 잉여가 커지는 거고 수출한 나라도 사회적 잉여는 크다. 이거 여러분이 아마 이론편에서 정리했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뭐 따로 여기는 정리 안 해드리고요. 그냥 이론편 잘 정리가 안 되신 분은 이론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됩니다. 11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요거 뭐죠? GDP 디플레이터. 데플레이터라고 발음할 뻔했네. 자, 그러면 한번 공식 적어볼게요. GDP 디플레이터 물가 수준을 하는 거는 실질 GDP 분의 명목 GDP죠. 여기다 곱하기 100 하는 건데 뭐 이건 똑같으니까 이건 생략하고요. 그러면 작년을 한번 봐보자고요. 작년인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GDP 디플레이터가 110이었대요. 자, 그런데 실질 GDP, 여기서는 실질 국내 총생산의 변화를 하는 요건데 요건 모르고 명목은 얼마였냐면 440이었어요. 그러면 양쪽에 실질 GDP를 곱하죠. 곱하면은 이렇게 되죠. 실질 GDP는 곱하기 110은 440. 여기도 실질 GDP 곱하면 여기는 약분이 돼서 없어지고, 그러면 양쪽을 110으로 나누면 실질 GDP는 110분의 440이 돼서 4가 되죠. 4. 그죠? 4예요. 그러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제 얘기를 해보면 120은 실질 GDP분의 480이 돼요. 그러면 실질 GDP를 똑같은 방법으로 양쪽에 곱하고 120으로 나누는 작업을 하면 120분의 480이 되죠. 얘를 하면 4가 되죠. 똑같네요. GDP 디플레이터로 환산하면 물론 곱하기 100을 하면 400, 400이라는 얘기죠. 4, 4 똑같아요. 불변이네요. 불변. 12번에는 4번이네요. 4번. 그러니까 12번 같은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론편 할 때도 거기서 문제편에서도 계산하는 문제 한번 다뤄봤잖아요. 계산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 뭐 초등학교 산수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번은 4번이고요. 그래서 불변이다. 변화가 없다. 13번 가죠. 실업과 경기 순환에 대해서 틀린 겁니다. 오케이. 여기 경제가 호황이다, 불황이다, 이런 거가 바로 뭐예요? 경기 변동이죠. 경기 변동이 바로 경기 순환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게 경기적 실업이잖아요. 근데 호황이기 때문에 노동 수요가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실업은 감소하겠죠. 이건 뭐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잠재 총생산, 잠재 GDP는 완전 고용이 이루어졌을 때 총생산, 맞는 얘기죠. 완전 고용. 그래서 여기서 항상 제가 비교하는 게 실제 GDP하고 잠재 GDP가 있어요. 요거가 다른 말로 완전 고용 GDP.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얘보다 크면 호황인 거고 얘가 작으면 침체기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GDP가 잠재 GDP를 달성하면 그러니까 이 꼴이 된다는 얘기죠. 이때는 실제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에 달성합니다. 맞는 얘기죠.
이 잠재 GDP 수준, 완전 고용 수준에서의 실업률을 자연 실업률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 GDP와 잠재 GDP가 같아. 그럼 이 수준에서 생산하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 뺀 나머지 그 사람들이 자연 실업률이잖아요. 요 생산이 같기 때문에 실제 실업률도 같은 거죠. 자, 실제 총생산, 잠재 총생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차이로 난 실업률은 아이고 구조적 실업이 아니죠. 경기적 실업이잖아요. 경기적 실업. 그러니까 실제 GDP와 잠재 GDP에서 실제 GDP가 크면 경기가 호황인 거고 실제 GDP가 작으면 경기가 불황인 거예요. 요 작을 때 그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실업은 경기가 불황이기 때문에 발생한 거야. 그러니까 경기적 실업입니다. 구조적 실업이 아니라 13번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제 14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화폐 수량설 나왔네요. 그러면 MV는 PY입니다. 이걸 조금 변형시키면 양쪽을 M으로 나누면 V는 M분의 P 곱하기 Y가 돼요. 그래서 1번에 유통속도가 빨라질수록 요 V죠. V가 빨라질수록 총 생산 거래에 필요한 통화량은 작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화폐 유통속도와 통화량은 반비례해요. 무슨 얘기냐면 돈이 빨리빨리 돌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게 빨리빨리 돌아. 그럼 5,000원 가지고도 이 물건이 거래되는데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통 속도가 빠르면 화폐량은 적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우리나라 화폐 유통 속도 굉장히 빠른 나라예요. 왜냐하면 신용카드 되지 뭐 모바일로 결제되지 금방금방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거래액이 100억이라 그러면 100억 필요 없다는 얘기죠. 한 20억, 30억만 화폐를 공급해도 얼마든지 그 거래는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Y 유통 속도가 빠르니까 유통 속도와 통화량은 이 시기에서 보시듯이 반비례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2번은 완벽하게 틀렸죠. 통화량하고 이자율을 보려는 게 아니라 물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보고 싶은 게 뭐예요? 요 V는 단기적으로 일정하죠. 요 통화량과 P, 물가 요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2번이 틀렸죠. 14번은 2번입니다. 화폐 유통 속도와 실질 총생산이 일정하다면 즉 V와 Y, Y가 실질 GDP잖아요. 일정, 고정돼 있다고 치면 그러니까 무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화폐 공급이 변할 때 물가가 이에 정비례한다. 화폐 공급이 요만큼 올라가면 물가도 그만큼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4번도 똑같은 거예요. 화폐 유통 속도와 경제 성장률. 경제 성장이라는 게 성장했다라는 게 생산을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Y 요 두 놈이 고정되어 있으면 화폐 공급 증가율은 요게 10% 올라가면 물가 상승도 10% 한다. 사실은 3번이나 4번이나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폐 수량설이 얘기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 본질이 통화량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물가 상승을 결정한다. 물가 수준을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점은. 자, 그래서 14번에는 답이 2번입니다. 15번 가죠. 변동환율제에서 경기 조절 정책 효과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여러분 이거 꼭 기억도 한번 해보죠. 고재, 변통. 고정환율제는 재정정책이 효과가 큽니다. 변동환율제에서는 통화정책이 효과가 큽니다. 그럼 재정정책이 효과 없다는 얘기고 고정환율제에서는 통화정책이 효과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변동환율제를 물었어요. 근데 재정정책, 통화정책 모두 효과를 발휘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지. 그렇죠?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변동환율제는 통화정책이 효과가 크다. 이렇게 나갔어야 되죠. 재정정책은 효과가 더 작다.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변동환율제 재정정책은 효과가 작습니다. 통화정책이 효과가 크니까. 여기 통화정책은 효과가 크다. 자, 그러면 2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통화정책 한번 해보죠. 그러면 화폐 공급을 늘린다는 얘기잖아요. 공급을 늘리면 이자율이 떨어지죠.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돈,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외화, 달러 가치죠.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달러 가치가 곧 환율이니까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환율이 상승하게 냅둬. 근데 이 환율이 상승하면 뭔 일이 벌어져요? 수출이 올라가고 수입이 떨어지는 거야. 즉 순수출이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효과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3번과 4번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15번에 1번이 완전히 틀렸다. 1번을 맞게 고치려면 재정정책은 효과가 작고 통화정책이 효과가 굉장히 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 오케이. 예, 말할 수 있겠죠. 15번엔 1번입니다. 자, 16번으로 넘어가죠. 자, 국내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할 때, 당연히 그럴 때 수입해야 되죠. 관세 부과 혹은 수입 할당, 이게 이제, 보호무역을 하는 거죠. 수단이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 여러분, 관세를 정부가 세금 부과했으니까 정부 수입이 당연히 증가하겠죠. 요 그림으로도 이제 우리가 이론편에서 배웠는데, 정부가 개입하면 사회 후생은 항상 어떻게 해요?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생산자 잉여는 아니지만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게 돼요. 엄청나게 감소하죠. 그 감소분 중에 일부분을 누가 먹어요? 생산자도 먹고 정부도 먹는 거야. 그게 정부 수입이에요. 그런데 생산자도 안 가져가고 정부도 안 가져가는 사중 손실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사회 후생은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수입 할당으로 소비자, 이게 말이 안 돼요. 수입 할당이나 관세 분화가 똑같은 거예요. 그림으로 친다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증가가 아니고 똑같이 감소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다만 수입 할당을 하면 정부 수입 부분이 수입업자의 독점 수입으로 바뀌는 거죠. 수입업자가 그 정부 수입만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똑같이 수입 할당을 하면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 건 똑같다라는 거죠. 네, 그 차이가 있다. 그래서 16번에는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환율인데 국제무역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아이고, 이거는 뭐 1번부터 틀렸네요.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우리나라 가격이 싸게 되는 거야, 상대적으로. 그래서 달러로 표시하면 달러 표시 가격이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는 거죠. 환율 상승은. 17번에 1번은 틀렸고요. 환율 하락은 수입을 증가시키는 거죠. 반대로. 그렇죠? 수출을 약화시키는 거고 당연한 거고요. 마샬 러너 조건이 충족되고 제2곡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환율 상승은 순수출을 증가시킨다.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면 마샬 러너 조건이 충족된다라는 거는 이제 수요 가격 탈세 합이 1보다 크다 이런 얘기고 제2곡선 효과는 처음부터 환율 상승이 수출을 증가시킨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 3번은 맞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편을 떠올려 보시면 환율 상승이 동시에 수입 비용을 올려버려. 그래서 비용 상승을 유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수출 증가가 수입 비용 상승 효과보다 클 때 순수출 증가가 이제 경상수지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정확하게 맞는 얘기긴 해요. 당연한 거고요. 환율 상승하면 순수출이 증가합니다. 근데 이게 나타나지 않는다란 말을 왜 썼냐면 만약에 제2곡선 효과가 나타나면 초반에는 순수출이 감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순수출의 변화는 수출품과 수입품의 가격 탄력성. 이게 바로 뭐예요? 마셜 러너 컨디션이잖아요. 마셜 러너 조건.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가격 탄력성의 합이 1보다 클 때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순수출이 증가해서 경상수지가 개선이 된다. 증가한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17번에는 1번이 뭐 아주 명확할 정도로 틀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통화정책이네요. 옳지 않은 내용,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의 지불준비금 공급을 증가시키면 여러분 민간은행한테 공급을 증가시킨 거예요. 그러면 공급이 돈입니다. 이거 돈만 생각하면 돼요. 공급을 증가시키면 이자율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공급 증가하면 이자율 떨어지잖아요. 무조건 맞는 거죠. 만약에 감소시킨다, 공급을. 그러니까 공급이 떨어지면 희소해지니까 가격은 올라가.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자율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 거죠. 요거 뭐 지중금 시장이라 그래서 제가 이론에서 콜 시장 예를 들어서 설명을 살짝 드렸는데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돈의 공급이 증가했어? 그럼 이자율 떨어지는 거지. 돈의 공급이 감소했어? 이자율 올라가는 거지.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8번에 1, 2번은 다 맞는 표현이에요. 3, 4번은 완전히 반대로 했네요. 공개시장 조작인데 국채 매입이에요. 매입인데
그러면 통화량 증가하는데 한쪽은 이자율 상승이고 이자율 하락이네요. 뭐 아무 얘기도 아니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중앙은행이 있고 여기가 A은행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매입을 한 거니까 A은행이 갖고 있는 국채를 중앙은행 사들이고 A은행한테 현금을 주는 거야. 그럼 A은행은 이걸 가지고 대출을 하겠죠. 그러니까 시중에 풀린 본원 통화량, 통화량은 증가할 거예요. 통화량은 증가하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면 통화량이 증가한다라는 건 화폐 공급이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공급이 는 거야. 돈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돈 가격은 어떻게 돼요? 흔해 빠지니까 떨어져야지. 이자율은 당연히 하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걸 골라야 되니까 3번이죠. 상승은 아닙니다. 하락이 맞는 거죠. 자, 오케이. 국채 매입.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때 이런 공개시장 조작으로 국채를 매입해서 이자율 하락시켜서 투자를 살리는 이런 방법을 취하게 되죠. 자, 어쨌든 18번은 3번입니다.